안녕하십니까? 정책 토크의 앵커 심기환입니다. 여러분, 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국토의 끝자락, 어촌은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1990년 49만 명이던 허가 인구가 2023년 8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30년 만에 80%가 사라진 겁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6만 명도 무너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남아 계신 분들의 연령입니다. 고령화율이 무려 48%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절박한 현실을 진단하고 과연 해법은 없는지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의 목표를 전해주실 선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민입니다. 요즘 마을 나가보면 정말 강산입니다. 빈집은 열고 배탈 사람은 없고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정책의 최전선에 계신 강릉시 주무관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에서도 이 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오해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손님이시죠. 이번 연구를 총괄한 니가차마팀 팀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연구팀이 밤새워 작성한 이 최종 보고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제가 니가차마팀의 입이 되어 보고서에 담긴 날카로운 분석과 개항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정부가 홀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촌 일대 300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어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죠. 강릉 소도랑에도 88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88억 효과 체험하십니까? 88억? 억소리 나는 돈이죠. 근데 어민들 주머니에 88억도 안 들어왔어요. 네? 한국에 번듯한 건물 하나 안 들어오고 19억짜리 복합센터나 뭐라나. 시설이 생기면 어쨌든 좋은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사람도 없고 구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문 닫아놓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배 되는 게 급해요. 지금 당장 파도가 세서 배가 깨지니까 방파제 좀 제대로 막아달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수중 방파제를 지어놔가지고 하고 입구에 모래만 잔뜩 쌓였다니까요. 그래서 나가는 길 막혀가지고 매년 모래 퍼내는 준설 비용만 진짜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네, 선장님 말씀이 17페이지의 지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무관님, 연구원은 이 현상을 목표와 집행의 괴리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애초에 소도랑 사업의 목표는 관광 활성화였죠?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뉴딜 사업 취지 자체가 낙후된 어촌을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오려면 체험센터나 경관시설을 계획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주민분들이 관광이고 뭐고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협의체에서 안전시설 보강을 원하시니 예산을 쪼개서 방파제도 하고 센터도 짓게 된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구원은 이를 삼각괴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부는 거창한 글로벌 관광지를 꿈꾸고 주민은 당장 생업과 안전을 원하고 지자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달리니 결과물은 주민도 만족 못하고 관광객도 나오는 어정쩡한 상태가 된 겁니다. 19억짜리 센터가 방치된 건 운영할 소프트웨어 없이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만 지었기 때문이라는 연구원의 지적, 나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실패만 이유가 아닙니다. 연구팀은 정동 신곡항을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주무관님, 이곳은 소도랑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네, 정동 신곡항은 아주 우원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어업 기반 시설을 고치자라는 것인데요. 주민들도 관광 욕심보다는 낡은 물양장을 고치고 방파제를 튼튼하게 보강해달라는 요구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고 업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던 시설이 딱 들어서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어촌 본연의 모습이 정리되니까 인근에 있는 바다 부채길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항구로 유입되는 시너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어민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내 안전하게 되고 작업하기 편하고 그게 최고지. 정동원 사람들은 시청 직원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일관성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도랑 목표가 관광에서 안전으로 흔들렸지만 정동 신곡항은 어업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결국 주민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정책은 성공한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간바 사사야마 사례처럼 지역의 자원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전략이 통한 것이죠.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고쳐도 결국 그걸 쓸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솔직히 청년들이 오면 반겨주십니까? 아이고, 반기죠. 반기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겁도 좀 납니다. 바다라는 게 이게 주인 없는 땅 같아도 다 청년구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을 재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 모르는 젊은이가 와서 나도 여기서 고기 잡겠다 하면 덥석 내주기 쉽지가 않아요. 이해는 됩니다만 청년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장벽입니다. 보고서를 보니 어촌계의 폐쇄성이 청년 유입을 막는 제1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입하려면 만약에 3년에서 5년 살아야 하고 가입비도 수천만 원씩 내야 되면서요. 돈 없는 청년이 어떻게 5년을 버티고 목돈을 냅니까? 정부에서 주는 정착 지원금 월 100만 원을 배 한 척 사기는 힘든 현실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배 임대 사업도 하고 지원금도 드리지만 어촌계라는 조직은 애초에 사회 조직 성격이 강해서 저희가 문을 열어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진득하게 일한다고 하면 받아주지. 근데 지원금만 타먹고 그냥 홀랑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우리랑 섞여서 뭐 같이 살려는 노력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릉은 커피 순두부로 유명한 관광도시잖아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 왜 어민들은 가난할까요? 그게 수익의 누수 현상입니다. 관광객들이 KTX 타고 와서 시내 맛집 가고 안목해변 카페거리만 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촌 마을까지 들어와서 숙박을 하거나 체험을 하지 않는 그런 당일치기 관광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연구원은 이를 구조적 단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브랜드가 어촌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 친화 초에 밥 먹고 가라라는 전략처럼 관광객을 붙잡아두는 체력 콘텐츠가 없으니 어촌은 계속 빈번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충분히 짚었습니다. 이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니가차마 연구팀은 이 최종 보고서의 결론부에서 경제, 복지융합, 프레임워크라는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핵심 제안 들어보시죠. 우선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사견이 아니라 니가차마 연구팀의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버넌스 이원화입니다. 선장님, 어촌계의 접근성을 지금 당장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지금 저렴화권 잘 지키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관광유통협동조합을 따로 만들 수 있게 길만 터주시는 거 어떠실까요? 청년들은 고기 잡는 대신 마을의 빈집을 고쳐 숙소를 하고 특산물을 브랜드에서 파는 겁니다.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는 거죠. 뭐 고기 잡는 거 건드리는 것만 아니면 마을 젊은 사람들이 장사해서 마을 북적거리게 하면 우리야 좋지. 청년조합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서 어르신들의 복지에 써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상생이죠. 둘째, 공간 압축 전략입니다. 주무관님, 보고서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들며 축소도시 전략을 제안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넓게 퍼진 시설은 관리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 교육, 문화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기술기반 복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어촌 어르신들 병원 한 번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나가야 하죠. 연구팀은 드론 배송 도입을 제안합니다. 라스트 마일 물류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을 드론과 AI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청년들은 드론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일자리를 얻고 어르신들은 집에서 약과 생필품을 받습니다. 물류비 아낀 돈으로 마을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 수도 있고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어촌의 현실과 미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연구팀의 제안 행정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이원화라는 제안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 사업도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노인네들이야 큰 욕심 있나요? 젊은 사람들 와서 마을에 활기 돌고 들으니까 뭔가를 뭐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뭐 저희야 좋죠. 서로 돕고 살면 뭐 그게 최고지. 네, 감사합니다. 어촌 소면 막을 수 없는 값어치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술과 지혜를 보온다면 그 파도를 넘을 배를 띄울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88억의 동물이 아닌 사람과 기술이 채워진 어촌. 이가 참아 연구팀의 제안이 정책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정책 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